안녕하세요. K정책 플랫폼의 강석훈 연구위원입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비전 2045 아젠다 2022라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약 60여 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약 40개의 주요 아젠다를 발굴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아젠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를 선정해서 국민 여러분과 유튜브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SMR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발제를 해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계시는 정태용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 이 발제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소형 원자로 활용 방안인데요. 화면이 지금 공유가 되나요? 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각 나라들이 탄소 중립 선언 많이 했잖아요. 2050년에 탄소 중립 하겠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월 기준으로 130개 넘는 나라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잘 이제 알려져 있는데 IPCC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6차 종합보고서 중에 첫 번째 워킹그룹 1이 하는 기후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암울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금세기 말까지 온도를 뭐 2도나 1.5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새로 기후 모델을 돌려보니까 기상학자들이 해보니 2040년 돼서 1.5도 올라갈 것 같다. 1.5도라는 거는 산업혁명 전에 지구상의 그 기상의 농도가 275 ppm이었는데요. 그게 한 2배쯤 된다는 건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450 ppm 정도 된다는 거고, 그거는 한 2도쯤 올라가는 게 되는 건데 2040년에 대해서 벌써 그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온도 상승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 가장 최근에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저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워킹그룹 3라는 데에서 이제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돈에 관련된 클라이밋 파이낸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점이 많다라는 걸 오늘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EU도 했고 일본도 했고 중국도 했고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은 선진국이 아니라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데 2060년까지 하겠다.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탄소 중립은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순 배출이라고 하는 건 네트인데 온실가스 배출도 있고요. 또 나무 같은 걸 심으면 온실가스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네트로 제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2030년까지 기후변화 협상에 따라서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건데 우리나라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열심히 만들어서 10월 달에 발표하고 11월 컵 전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많이 제출을 했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탄소중립위원회라는 데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계획 3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발표를 해서 2050년 탄소중립을 가겠다라는 건데,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탄소중립 선언적으로 2050년에 하는 건 너무 좋고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30개 넘는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걸 다 합쳐보니 그래도 부족하다. 2040년에 가서 1.5도가 될 것 같다. 온도 상승이.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탄소 중립 선언의 문제점은 뭐냐? 지금 탄소 중립 위원회라는 게 생겼거든요. 지난 4월, 5월에. 법적 기반이 없어요. 대통령령입니다.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이라는 걸 하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걸 갖고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그거를 그냥 이어서 했던 거고 저도 위원회 참석 많이 했는데 이 위원회가 문제예요. 위원회는 법적 근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거 관련된 위원회가 DJ 정부 때 만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인데 그거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가 지금은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법적 기반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라는 게 큰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이번 이 정부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문제 된다고 미세먼지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 놓고 탄소 중립하기 전에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거 반기문 위원장하고 2년 했습니다. 그거 다 합쳐서 얼마 전에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거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030년에 뭐를 하겠다, 2050년에 하겠다 하면 법적 기반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왔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저도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관행은 탑다운입니다. 하향식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무슨 국민 무슨 정책 소통을 하겠다 하고 500명 1000명 근데 기본적으로 하향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향식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은 정부는 선언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데는 정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데는 어디냐면 산업계, 그 다음에 시민단체, 학계, 이런 데서 또 소비자, 이런 데서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 아직은 안 듣고 지금 막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산업계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선언을 하든 말든, 자기네들 살아남기 위해서, 알리백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신재생으로 100% 하겠다라든가, 또 ESG 요새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안 듣고, 그냥 무조건 우린 탄소 중립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방식, 이 하향식 방식에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탑다운의 이런 게 아니라, 상향식, 바텀업의 접근 방법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탄소 중립 선언은 좋은데, 시행 과정에서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결국 탄소는 에너지 사용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리나라 에너지 아직도 80% 가까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30년 안에 탄소 중립을 한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1차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에너지에서 95% 이상이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그렇게 막 5천억씩 넘게 하는 수출 중에 번 돈의 한 30% 이상, 또 석유 가격이 올라갈 때는 40%까지도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이게 큰 탄소 중립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발전 부분이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강력하게 신재생 에너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 4년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7%인데 7% 중에서 쓰레기 바이오 이거 빼고 나면 실제로 태양광 풍력은 한 3%도 안 돼요. 3%도 안 되는데 이거를 2050년에 가서 70% 하겠다. 50% 하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러면 탈석탄 하는 건 좋은데 탈석탄의 대안으로 얘기되는 거는 LNG입니다. 근데 LNG는 석탄보다 CO2가 조금 덜 나오는 거지 화석연료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별로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력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도 안 하고 석탄도 안 하고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니 한 70% 정도 태양광 풍력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아니냐면 태양광 풍력 이거 환경 영향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특히 대형 풍력 같은 경우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 제대로 안 해요. 안 하면서 지금 막 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관령 쪽에 큰 태양광 풍력 설치하려면 산 비탈길 다 깎아야 되고 생태계 파괴해야 되고 해안에다가 뭐 이거 한다 그러면 거기 또 해양 생태계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큰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려면 환경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줄이는 것만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에너지 정책에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문제는 저는 신재생을 몇 프로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는, 사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60년 경제 성장하는데 가장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건 인프라를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고속도로 났고, DJ 대통령 때는 IT에 관련된 인프라를 했고, 그래서 인프라는 정권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그 경제 성장,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니까 해왔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잘못한 거는 이런 정책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될 이런 인프라 문제를 정치화 시켰다는 거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탈원전이냐, 탈석탄이냐, 이거는 우선 두 번째 문제고, 이런 그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인프라 문제를 정치화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대통령 나오는 후보들은 제발 정치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으로 가자 안 가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정치화해서 자꾸 5년에 한 번씩 문제를 삼으면 2050년이라는 30년 후에 의사결정에 관련된 얘기를 정치화 시켜갖고는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정치화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국 과학이고 전문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바텀업으로 들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탈원전을 할 거냐 탈석탄을 할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2050년까지 장기적인 30년 계획을 만들었으니 이걸 이행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목표는 네트 제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력 부분을 보면 아직도 20세기 형식의 한전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발표에서 저희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뭐 구체적인 디테일은 제가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는 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중심의 대량 에너지,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였는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더 중요한 근저는 제가 보기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디맨드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술이 된 거고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잘못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전력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전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나라가 디지털을 빨리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다른 얘기는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력을 앞으로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라고 하는 기후변화 대응하는 거는 어떻게 탄소를 줄일 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얼마나 기후에 탄력적인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갈 거냐. 이게 Climate Resilient Green Development라고 국제사회에선 얘기하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산화탄소 줄일 거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자기 발전을 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는 산자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의사결정 체계를 바꿔야 되고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거는 우리 부처 일이 아닌데 이건 환경부 건데 이건 산자부 건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골치 아프면 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해봐. 그럼 내가 받을게. 이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디맨드 사이드나 소비자의 얘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민간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힘들거든요. 민간은 꼭 산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 어떻게 들을 거냐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어야 그래야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이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녹색에서 잘하니까 우리 것 배우고 싶어하는 개도국 이런 데다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나가야 되고 할 건데 뭐 그러면 뭐 돈도 줘야 되고 기술도 줘야 되고 우리의 노하우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소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탄소 시장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제안하고 싶은 거는 탄소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탄소 시장은 EU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탄소 시장에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7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놔두고 이거 10년 동안 겨우 만들어 왔는데 이거 놔두고 탄소세 매겨요? 제가 30년 전에 탄소세 매기자고 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 와서 탄소세? 저는 이 탄소 시장이 이미 있으니 이거 잘 활성화시키면 된다 이거죠. EU가 탄소 중립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탄소 시장 가격이 EU 가격보다 높았어요. 지금은 낮아요. 이거 잘 활성화시키면 EU만큼 탄소 시장, 탄소 가격이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 테니까 탄소 시장 활성화하자는 게 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활성화의 방법은 꼭 뭐 신재생을 70% 하는 것만이 탄소 시장을 활성화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다양하게 탄소 중립의 대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글로벌 탄소 시장 뭐 리드하자. 그다음에 요새 많이 얘기되는 EU가 무슨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거 카본 보드 어저스먼트 메커니즘이라는 거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겁먹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 시장 잘하면 탄소 가격이 우리가 높으면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않고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본 마켓을 제대로 잘 시장 기능을 도입해서 지금은 시장 기능이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뭐 거의 다 무상이고 정부가 관여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기능의 정상화 이게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대안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 시장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뭐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인데 저는 탈원전이 잘못됐으니까 원자력으로 가자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전원 구성에서 중요한 거지만 원자력이 지금 실제로 체르노빌이나 또 후쿠시마에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염려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나 이 낮은 확률이지만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을 같이 할 거냐를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원자력을 30%를 할 건지 20%를 할 건지를 다른 전원하고 같이 놓고 하는 거지 지금 탈원전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원전으로 가자.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서 원자력도 합리적으로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고려할 거냐.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분명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원자력 중에서 지금 기존에 지금 1기가 단위로 있는 큰 대형 원전 말고 새롭게 기술이 지금 SMR이라 그래서 뭐 스몰 모듈러 타입의 리액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70개가 넘는 전 세계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다행히 하나 지금 갖고 있어요. 원자력 연구소 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아직 프루븐된 테크놀로지 아니지만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잘 써보자. 그래서 이걸 다른 나라보다 먼저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자. 다행히 지금 이 정부가 이 원자력 기술 SMR 관련된 R&D 하겠다 그러고 경주에다가 새로 또 그런 단지도 만들고 해서 이 부분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자력은 기존 원자력보다 좀 새로운 이런 SMR 같은 거를 좀 같이 고려를 해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수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수소 생산을 지금은 뭐 이렇게 계질화라 그래서 뭐 LNG에서 빼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원자력으로 싸게 SMR이든 이런 원자력으로 싸게 전기 생산해서 전기 분해하는 거 그거는 지금 뭐 태양광으로 하는 것도 나오니까 원자력으로도 그런 거 해서 수소 생산을 한번 고려해 보자. 뭐 이게 원자력의 활용 방안에 대한 두 번째 제안이고요. 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당연히 이게 새로운 산업이니까 우리가 산업 생태계 잘 만들면 경쟁력도 있고 하니까 소형 원전 밖으로 해외 수출하고 산업화 새로운 생태계 만들자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탄소 중립에 있어서 지금 정부 정책에서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거는 사전적으로 처음부터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다 우리 그 고려 대상에 넣어놓고 정책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다 또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인정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원자력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해보자. 이게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탄소시장 활성화와 원자력의 새로운 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찬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의 박찬입니다. 저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하는 연구를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굉장히 공감한 바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같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이 늦지 않게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NDC가 너무 약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EU 연구소에서도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요. 관련한 어떤 논의를 하자고 지금 9월에 막 여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이 조금 공개가 되었는데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활용이 조금 눈에 띄었고요. 다른 하나는 전기기기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 또는 그 도시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을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해서 전기기기로 바꾸어서 전력 생산에 있어서 탄소 중립을 통해 에너지 사용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보급이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한 어떤 극대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저탄소 사회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의 어떤 진보에 비춰보면 편의성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 가는 상황에서도 인간이 좀 더 편의롭게 살 수 있는 방식으로의 탄소 전압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기저를 이제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전기 기기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유럽 연구나 제 연구의 바탕을 보면 결국 에너지 사용의 전반이 전기 기기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결국 전기 기기로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성에 있어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기기 사용을 통해서 병원이 돌아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겪는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문제는 결국 안보의 문제이자 어떤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안보의 문제로서 에너지를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강무 패턴도 다르고, 그리고 태양광의 어떤 발전 어떤 패턴을 비춰봤을 때 아주 유용한 어떤 수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생 보급 에너지가 보급된 비율을 보면 RPS라고 하는 정부 보조금의 어떤 기인해가지고 보급률이 계속 늘어왔던 것을 확인했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전력의 안정성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결국 70%까지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산지나 농경지 아니면 이제 건물 인면을 변환시켜 가지고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양이 굉장합니다. 아까 뭐 정태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이게 녹색과 녹색의 갈등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도 이제 신문에서 많이 보고되었듯이 태양광 발전소가 산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산사태가 우연찮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기후 위기에 따라서 강우 패턴이 변하고 그걸로 산사태가 계속해서 확대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설치해 놓은 신재생 에너지 자체도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의 그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자력의 어떤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적으로 잘 사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50년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사회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원전이 하는 역할은 꽤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연구에 따르면 50%, 60%까지 원전이 조금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과한 주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보면 이제 수소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소를 보급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고, 수소가 내 집 옆에 또 보급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꽤나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소 인프라에 대한 활용과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 사용과 관련된 전기화입니다. 결국 전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센티브를 줘서 사용자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스레인지를 그 전기 인덕션으로 바꿔내야 되는 역할인데 그것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민간 사용자가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조금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전반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문제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이자 생활의 어떤 기본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2050년까지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태현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특히 또 환경 문제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많이 관련된 문제라 청년 여러분들 말씀 먼저 듣고 전문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옥순철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네오의 옥승철 연구원입니다. 네, 정태현 교수 오늘 너무 좋은 그 발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그 환경 문제에 대해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저도 이제 그 정치 연구를 하는 그 연구원으로서 요즘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탄소 중립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기후 환경 문제 때문이라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정부에서 관심이 좀 있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과연 이제 탄소 중립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담당하는 이제 부서나 이제 중부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과연 이 관련 지식을 잘 알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부가 이제 바이오 환경 문제를 중요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그러면 이제 관련 위원회 등이 이제 법적 기반 등을 가질 텐데 그래서 이제 법적 기반이 좀 없는 위원회가 약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심 없는 좀 정부에서 민간과 소통이 좀 부족한 상태여서 뭔가 이제 그런 민간과 이제 소통이 좀 잘 되고 이제 버튼업 형식으로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탑다운 형식으로 좀 내려와서 현실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현실 정책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이제 좀 법적 기반을 가져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기 그런 환경 이제 그 탄소 중립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단계에서 좀 민간인이 좀 광범위하게 참여를 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가 앞으로 이제 향후 들어서느냐에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일관적으로 뭔가 정책이 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친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또 기업 어떤 그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뭔가 이제 ESG 차원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환경에 관한 기술을 좀 알아보고 시장을 좀 알아보니까 그 탄소 중립 뭐 제로 탄소가 이제 가능하려면 이제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탄소 저감 및 관련 기술 및 제품들이 좀 충분히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런 청정 에너지 사업에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가 사업이 많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도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그 약간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부 이런 이제 기업들에서는 과연 이런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이제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관련 시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떠한 그 탄소 저감 기술 및 뭐 관련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거를 과연 시장에서 찾는 수요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수요자가 없을 때 이 기업이 과연 이제 이 물건들을 좀 팔고 성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마켓이 없으니까 이제 그 기업이 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간에서 아무도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만약에 나선다면 시장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저탄소 저감 기술을 어떻게 기술 개발을 촉진을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옥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지연 구로 청년의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네. 발제 우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저는 좀 첨언하자면, 그 유엔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SDGs 목표들을 보면,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소 중립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도적인 기반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금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뭐 녹색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하는 기존의 탄소 배출권을 사는 그런 것과는 약간 차별화된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산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재 경제 구조가
약간 탄소 중립이랑은 조금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 구조도 약간 저탄소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탄소 사회에 살아갈 청년들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음엔 청사진의 윤여준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청년 네트워크 청유 대표이사 예, 윤여준입니다. 예. 네네. 일단 그 발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는 전공이 뭐 이제 기후변화 쪽으로나 경제학 쪽은 아니라서 이쪽에 관해서 잘은 모르는데,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뭐 탄소 배출 시장이나 그런 것이 실제로 크게 실패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초반에는 어떠한 기획 의도가 있었지만은, 이후에 그 경제 위기 2008년 정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을 때 실제로 그 이제 생산이 떨어지면서 그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많이 내다 팔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축적을 함에 따라서 이후에 더 그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특히 그것이 한국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이제 탄소 배출 시장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확실히 그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탄소세나 이제 석탄 산업 투자 기준을 강화하자라는 말씀을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탄소세 비율이 유럽 탄소세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그 기준이 강화된지 혹은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그 이미 기업들에 가해지는 또 다른 뭐 그 법인세나 그런 이제 세금의 비중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것이 나중에 기업에게 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본소득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데이터세 이런 이제 새로운 그 4차 산업에 걸맞는 뭐 그러한 그 세금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그 이러한 탄소세 부과와 석탄 산업 투자 기준의 강화 등 이런 것들이 이후의 그 경제나 그 사회적 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좀 알맞은 것인지라는 그 의문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보다 매크로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소리 청년국회 김현수 부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른소리 청년국회 김현수 대표입니다. 네, 발제 및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주로 의존하는 방안으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소요 비용과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저는 했고요. 이러한 내용을 정료 수급 뭐 불안이나 이거는 막대한 비용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도 2배로 많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비중이 80%로 달하면 전기료는 또 2배 이상이 뛴다고 경고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란 전기가 또 타 국가에서 수입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안 마련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부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 전력 수요 증가 부분의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바른소리 청년국회의 박기현 부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주제에 대해서 발제해주신 정태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박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태용 교수님께서 발제해주신 내용 중에 탈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책의 기조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탈원전을 이루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그런 기조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탈원전을 시행하면서 포스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 기술을 통해서 저탄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기존의 철강에 종사하고 있던 청년들이라든지 철강 관련된 전공을 다루고 있던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파급 효과의 문제와 새로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청년들이 전공해야 될 학업 분야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와 같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조금 꾸준히 함께 다루어서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분 교수님의 토론을 드릴 텐데 혹시 그 전에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차례를 드리고 싶고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동훈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 발표 주제를 탄소 중립하고 그 SMR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그 정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경부터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계획의 문제입니다. 모든 게 정부가 계획에 의해서 에너지 기본 계획, 뭐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 자체가 규제가 되고 에너지 가격 또 시장의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수량과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수량과 가격이 모두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갈라파고스 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정태인 교수님께서 제시하셨지만은 이 탑다운 어떤 방식의 공급 중심의 어떤 그런 그 패러다임에서 그 시장의 어떤 수요를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탄소 중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탄소 시장 활성화하고 그리고 SMR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그 IPCC의 그런 보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그 시점이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어서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더 크게 확대되는 그런 시점인데 결국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결국에는 2020년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뭐 춘추전국 시대 양상으로 굉장히 경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재생에너지도 뭐 효율을 향상시킬 거고 뭐 배터리라든지 수소 아까 말씀하신 수소라든지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원자력 그 SMR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어떤 그런 이념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 SMR도 지금 한 70개 정도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의 지혜가 모인 곳이고 그 SMR이라는 게 그 포텐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70개가량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이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 SMR이라는 게 원자력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성과 경제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정성의 문제는 그 뭐 얘기해 보니까 대형 원자로는 10만 년에 한 번씩 원자로 노심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이 SMR은 10억 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안정성 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그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좀 뛰어나지만은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 기술이라는 게 항상 발전하지만 대형 원자력 자체도 그 여러 가지 안정성 기술이 발전하겠고 그 SMR 자체도 안정성 문제에서 더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런 그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또 이런 SMR 자체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 탈원전 정책을 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위원회도 생기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SMR 자체가 그 기후 변화에 그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 폐기물 문제라든지 그리고 SMR도 또 입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이 다 동남쪽에 해안에 다 이게 좀 위치해 있는데 그거를 어느 쪽에 또 그 입지를 선정해야 될 것인 여러 가지 수용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그거는 뭐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SMR이 사고 확률이 10억 년에 한 번이라는 말씀은 참 굉장히 인상적인 저한테 말씀이네요. 자, 다음은 뭐 마지막으로 우리 동덕여대의 박주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주원 교수님은 전 에너지경제 연구 원장님이십니다. 박주원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저는 지금까지 많은 토론에 참석해본 주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많은 청년분들하고 토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청년분들한테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히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 볼 테니까 화면이 공유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2015년 파리 협정 때 우리 지표면의 온도의 상승 한도를 1.5도로 이하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제안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행동 양식으로 IPCC가 2018년에 우리가 2050년에는 소위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법을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정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20년 2월 현재 100개국 이상이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이 중에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이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국 하나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중국은 목표 시한을 다른 나라와 달리 자국 사정에 의해서 2060년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화석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문제를 약간 자연과학적인 걸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는 주로 이제 탄소하고 이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연소를 하게 되면 리액션 1과 리액션 2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답니다. 리액션 1은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액션이고요. 리액션 2는 수소가 산소와 결합되는 액션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액션, 탄소와 결합되는 액션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가 결합되는 액션에서는 물이 나오게 되죠. 근데 탄소는 완전히 석탄은 완전히 탄소 덩어리고요. 이 석유는 탄소 1몰과 수소 2몰로 구성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탄소 1몰과 수소 4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석탄이 가장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래서 각 발전원별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배출 개수를 볼 수 있는데요. 예상했던 듯이 석탄과 석유, 화석 에너지에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태양광, 풍력, 원자력에선 거의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은 그거 자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전기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제를 완전히 토탈 일렉트리피케이션, 전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는 무탄소 전원에서 재생에너지나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전원에서 생산해야 되는 무탄소 전원화가 되어야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 탄소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밸런스를 한번 추적해서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화석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에서 화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 80%나 됩니다. 따라서 저 노랗게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을 2050년까지 완전히 파란색으로, 즉 모두 전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지울 수 없죠. 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가 하면요. 이거는 202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된 분석표인데요. 이것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그 추세를 말합니다.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우리나라 선인데요. 우리나라는 지수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타겟에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을 보세요. 1990년부터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추세를 쭉 이어가면 이 넷제로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막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탄소 중립은 여전히 유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화석 에너지가 81%고 전기가 19%입니다. 근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전기 중에서 석탄, 가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이고요.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에서, 전체 파이에서 지금 1%밖에 되지 않아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분에서 한 5 내지 6%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2050년까지 뭐 70%, 뭐 60% 얘기하는데 수소 같은 것들은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약 95%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데 의문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요국에 한번 탄소 중립 정책을 살펴볼까요? 쭉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독일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컨비네이션해서 섞어서 탄소 중립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독일만이 유일하게 원전을 포기하면서 이걸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많이 높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나 풍력은 소위 간헐성 전원이라고 그래서 날씨에 따라 생산을 자기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낮에는 태양광에서 발전을 많이 하지만 밤에는 태양광에서 발전을 못하게 되죠.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는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 9차 수급 계획인데요. 9차 수급 계획대로 만약에 그대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의 발전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저 밑에 있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저전원이에요. 지금 말하는 석탄이나 원자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쑥쑥 밑에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낮에
태양광이 발전을 다 하게 되면은 우리 낮에 필요한 수요보다 발전량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득이 할 수 없이 기저전원이 석탄이나 원전의 발전소를 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2040년 때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 2040년 그래프인데 어느 주말에 하루의 우리 예상치입니다. 보시면은 오후 1시가 되면은요 거의 마이너스가 되죠. 0 밑으로.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저전인 원전이라든가 석탄 같은 것들을 다 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발전소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는 전기는 버리거나 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나라 일어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벌써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예요. 보시면은 제주도는 작년 같은 기준으로 제주도의 최대 수요가 한 1기가와트쯤 됩니다. 그다음에 평균 수요는 한 653메가와트쯤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벌써 646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요만큼이 거의 벌써 재생에너지로 제주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소가 돌 수 있는데 억지로 세우는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보다 발전량이 많아지면 개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전소를 꺼야 됩니다. 보십시오. 2015년에는 3건 있었던 이런 출력 제어가 2018년에 15번으로 늘어났죠. 2019년에는 46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100회 이상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출력 제어가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전원 믹스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 믹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전소들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즉 온오프가 좀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가 남을 때 많이 사용하게 하고 전기가 부족할 땐 좀 덜 사용하게 하는 여러 가지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개통 운영에서는 개통 운영에 선진화를 해야 되고 남을 경우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걸 수소로 만들어서 저장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온오프가 쉬운 소위 전원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고 수요 관리, 남을 때 많이 쓰고 모자랄 때 적게 쓰게 하는 수요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장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으면 또 다른 나라에다 좀 팔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으면 다른 나라에다 팔고 모자르면 다른 나라에서 좀 수입을 해오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는 이 전력 시스템에 의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지금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원전은 지금 아주 대형이고요. 한 1.4기가쯤 됩니다. 지금 신형 원전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껐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연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원전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형 원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소형 원전은 대형 원전이 한 10분의 1쯤 되거든요. 아무래도 작으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개통 수급 사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SMR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연성 전원으로서 원전을 사용하게 되면 원전의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발전 설비들은 대부분 고정 비용이 높은 설비들이에요. 따라서 이용률이 높아야지만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성 전원으로서 원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전기요금의 상승 원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탄소 중립 전략으로 저는 뭐 OECD라고 하는 그 전략이라는 걸 가끔 얘기하는데요. O는 옵티마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장 뭐가 중요할까요? 에너지가 비싸야 합니다. 무작정 비싸다는 게 아니라 소위 시장 가격으로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 시그널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일렉트리파이가 필요하겠죠. 전기화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화는 여기서 뭐냐면 결국은 전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무탄소 전원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정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천연가스 좀 사용해야 되겠죠. 브릿지 에너지로. 근데 그 브릿지 에너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테니 이것을 캡처할 수 있는 소위 에너지 포집 저장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우리 미래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빨리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디카보나이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에너지원을 탈탄소화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를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철저한 수요 관리가 필요한데 이건 가격 기능 회복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탄소화는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결국은 계통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소형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도입에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50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결국 브릿지 에너지로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걸 최소화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정태영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감축이고 하나는 적응이지요. 리덕션과 어댑테이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논의는 너무도 감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응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우리가 이 경제 사회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까 어느 청년이 말한 것처럼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좌초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좌초자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좌초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좌초되는 어떤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들을 재교육시키고 이들이 갖는 피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논의도 적응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탄소 중립에서 감축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감축 못지않게 적응 과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찬 교수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좋은 토론 해주시고 특히 청년 위원분들의 어떤 의견이 참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그 목소리에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인데 탄소 중립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냐의 문제이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준비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시작이 돼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태영 교수님.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오늘 청년 여러분들 코멘트 중에서 특히 우리 이지은 의원님 제도적 기반 또 SDG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쓰는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2050년이라는 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의 정의라는 건 벌써 1987년에 UN이 Our Common Future라는 데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다음 세대의 능력을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가 자기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거든요. 기후변화는 분명히 지금 현 세대가 만든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 세대의 능력을 컴프로마이즈 제약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박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절차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30년 후의 의사결정을 지금 해놓고 다음 세대가 다른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나
커패시티를 제한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지금 의사결정하는데 지금 미래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죠. 지금 정부는 그 전에 보수 정부들보다는 청년의 보이스를 담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히 탄소 중립에서 청년들이 오늘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R&D 얘기도 하셨고 우리 옥승철 위원님께서는 뭐 다른 코멘트도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 논의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박지원 교수님 얘기해 주신 에너지 쪽에 그 아주 진짜 문제들 오늘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 김동훈 교수님 얘기하신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라서 저는 바텀업 엑서사이즈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또 탄소에 대해서 탄소 가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회가 이런 탄소 중립이나 이런 환경 친화적인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배출권 거래가 됐던 탄소세가 됐던 또 우리 다른 분이 얘기하신 난 소비자로서 환경 친화적으로 내가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게 공짜가 아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반영이 된다면 그게 재생에너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60년 동안 해온 사회 발전, 경제 발전의 모델을 좀 버리고 바텀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나라가 R&D 인풋으로 얘기해서는 전 세계에서 1등이 정도일걸요. 뭐 GDP의 뭐 4%를 자랑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인풋을 왜 자랑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냐는 거죠. 아까 우리 옥승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정부가 그렇게 R&D 지원 많이 해줬는데 세계적인 기술이 나왔냐 이거죠. 탄소 중립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피드백에 대한 평가. 그것도 예산을 얼마 넣었는데 뭐가 됐다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다 투명하게 보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 평가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것도 안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새로운 연습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 에너지 전환, 또 뭐 디지털 전환, 그거에 따른 전기화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두리뭉실하게 뭐 여러 청년들의 코멘트를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합쳐서 답을 드린 꼴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탄소 중립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탄소 중립되면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그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의 오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